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새 1억 3천만 원이 넘게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잠시 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경제부총리의 담화가 나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법 개정 여부, 또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례적으로 경찰청장이 온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한다는 취지겠죠? 쟁점은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문제와 직결되는 전월세 규제입니다. 신규 계약에도 임대차법 적용해서 상한선 두자는 건데 임대인 혹은 임차인을 열어본 생각은 어떠신가요? 7월 28일 수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죠. 0.7%라고 하는데 올해 성장 속도는 괜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70%가 적어도 73살까지는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49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대부분의 일자리를 잡지 못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편차가 생기는 이유 한번 10분 경제에서 고민해보죠. 그리고 디지털 경제 핵심입니다.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 발자국을 남겼던 그동안의 나의 데이터, 이게 돈이 된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김혜주 위원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중국이 자국 기업들의 데이터 유출을 막겠다면서 강한 규제를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척척박사 강정수 대표가 excitingfx.kr이라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오늘은 대표님으로 나오십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택배 기사님들이 연봉을 1억 원을 받는다. 이 뉴스 때문에 물류시장이 들썩였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님은 1억 원 벌면 안 되나요? 그런데 정말 1억 원 벌고 있는 걸까요? 팩트체크부터 그 속에 있는 뒷얘기까지 짚어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떨어졌어요. 이게 일단 전장에서 역대 최고 지수를 기록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 알겠는데, 네네. 요거 말고요. 미국 빅테크들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게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차익 실현 압력을 제공할 만한 명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국 시간 새벽 발표 예정인 7월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 FOMC를 둘러싼 경계 심리가 시장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2거래일 연속 중국과 홍콩 증시 폭락, 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IMF의 신흥국 성장 전망 둔화 전망, 그리고 대형 테크주들의 실적 발표를 둘러싼 경계감들이 이렇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차익 실현 명분을 강화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빅테크들이 실적이 다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는 예컨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건 잘 팔렸는데 앞으로 여기 들어가는 부품이 딸릴지도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면서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전망 자체는 다들 잘 나올 것은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렇게 해당 기업들이 고실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주식에 좀 영향을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분기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주가가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소화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의 기업 이익 개선세가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지금 올해 코스피 전체적인 기업들의 2021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 212조 원대로 6월 말에 비해서 2.3%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도 이익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저는 2분기 실적 시즌만 잘 소화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위로 갈 여력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져서 지금 당장은 좀 경계심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앞서 네.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중국 본토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 이거 둘 다 급락했단 말이에요. 네. 왜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까? 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전 거래일과 동일하게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중화권 증시 폭락의 배경은 중국 정부의 고유 규제 리스크에서 기인한 측면인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이쪽 증시가 추가적으로 폭락을 한다면은 이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성장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들을 길들이기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은 실적 성장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 투자 채널을 차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투자가 자유롭고 자본 유출입 방지 등 중국 정부처럼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서 성장세가 있는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발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네.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아무래도 미국 하락 여파가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0.4%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일종의 좀 눈치 보기 성격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테마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어제 남북 연락망을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이 이틀 전적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지영 연구원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고 해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한 친구 옆에 있으면 같이 기분이 업되고 우울한 친구랑 있으면 약간 처지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중국 증시가 처질 때 코스피 같이 끌고 내려갈까 봐 걱정했는데 요거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어제 2분기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내용과 전망 알아보고요. 통계청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령층들이 평균 49세의 직장을 그만뒀는데 대략 70%는 적어도 73살까지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2분기 GDP 발표했는데 민간 소비 성장률이 12년 만에 최고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난 1분기보다 0.7% 성장을 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한 5.9%나 성장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 지난해 2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그 당시에 전분기 대비 3.2% 역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좀 반등폭이 컸다라고 보실 수 있고 2분기에도 이렇게 0.7% 성장한 거는 이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이 2분기까지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분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증시에서도 문제는 3분기로 보거든요.
2분기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거 전 세계가 다 걱정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3분기 들어서 갑자기 또 델타 변이 코로나가 다시 퍼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 한은은 좀 2분기 일단 경제 성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이 한은이 원래 전망했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인데 이것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델타 변이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이 거리두기는 해왔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민간 소비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거리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씀씀이를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좀 긍정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2분기에도 민간 소비가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3분기에는 아무래도 역성장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은 역성장 우려는 지나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통계청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령층 일자리 통계가 나왔는데 일해 보셨던 분들 55세부터 64세까지 해당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49세의 직장에서 나오신다고요. 코로나19 여파가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건가요? 일단 이 일자리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평균 15년 2개월이었다가 이번에 평균 15년 2개월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2015년 이후에 6년 만에 5개월 정도 줄어든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고령화 트렌드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근속 기간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봐도 네. 사업이 잘 안 돼서가 33%, 그리고 권고 사직이나 명예퇴직이 12%, 이런 점에서도 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만둔 것들이 많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 그만둔 다음에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절반인 52%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 절반은 일부러 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구하지 못했거나 구하지 않은 상태. 퇴직 후에 일하는 분이 절반, 일하지 않는 분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주변에 더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고용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네, 이거를 좀 정말 일을 하고 싶으신데 못하시는 건지 이거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 55세에서 79세 대상으로 여쭤봤더니 앞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68%였고, 그럼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균 73%로 73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73세를 넘긴 70세에서 74세는 79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75세에서 79세까지는 82세까지도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실제 그렇다 보니까 고령층 취업자 비중도 늘어나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층 고용률은 56%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전반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이 고령층이 일하는 비율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자리가 모든 세대의 고민거리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살코만 창상님, 보이는 라디오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라고 써주셨는데 웬걸요? 있습니다. TBS FM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스튜디오 안에 상황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밖에서 찾기가 좀 어렵게 돼 있나요? 살코만 상상, 라분 팬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정민정원 아빠님 오늘 2등 하셨어요. 어제 1등 하셨는데 제가 어제 안 읽어드린 것 같고 쿠키두이 건이 오늘 1등이구나. 아빠가 한 발 빠르셨어.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들려주시나요? 기대하면서 9시 기다렸어요 하셨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살게 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산다, 이동을 한다 할 때 디지털상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데 이 데이터 발자국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동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업이 가져다 쓰고 돈을 버는데 이거 우리한테도 지분이 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생소하시죠? 이걸 관장하고 계신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김혜주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은 지금 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유닛장으로 근무를 네.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은행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사이언티스트가 제가 아는 그 과학자 맞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현실 세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에 나일강이 막 범람하면 사람들이 그쵸. 살기가 어려워져서 막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문제를 군사 전문가더러 해결하라 그러면 아마 군대를 몇 명 보내서 어떻게 어디를 지킬 거야. 처벌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었냐면 그러면 세금을 낮춰주면 안 도망가겠구나.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낮춰줄까? 나일강에 있는 댐이 무너진 정도로 세금을 차등 적용해 주자. 이런 시도들을 과거부터 했었고요. 그렇게 현실 세계의 문제를 데이터로 푸는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통계나 숫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업무를 하신다.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4차 위원회 윤석열 위원장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과기정통부 조경식 이차관님께도 의견을 구했는데 마이데이터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쓴 데이터 내 거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주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걸 사업화 정책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시면 일반인들이 자기 데이터를 뭐 보관하거나 분석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위임한 누군가한테 내 데이터를 맡겨서 내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세요라고 내 데이터 관리의 권리를 위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마이데이터들 중에 금융과 관련한 특히 신용과 관련한 정보들과 관련한 거를 먼저 제도화해서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나의 금융거래 이런 걸 한 곳에 모으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제공하는 이러한 일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금융정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시로 또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에서 내가 어디 사이트를 자주 가고 뭘 주로 검색하면 유튜브나 포털이나 기가 막히게 관련된 것들을 연결해서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도 나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데 마이데이터 사업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무조건요. 네, 무조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모으면 내 자산이 사실 그렇잖아요.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통장을 합해보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쵸.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자산 정보, 소비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도 관리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초기에 사업권을 받은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유치하고 고객들을 낙인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경쟁하죠.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부자 되는 그런 방법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의료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료 정보 나의 건강과 관련한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라든가 약 처방 받은 이력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하면
건강 관련 팁도 저희가 얻을 수 있고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을 막 여러 기관에 하잖아요. 근데 내 데이터를 일로 보내줘라고 하면 서류 제출의 그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그거 좋아지는 편하네요. 거라고 본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 등본, 초본 각 2부씩 이런 거 안 해도 되면 되게 편할 것 같기는 한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또 보안 문제나 이런 게 예. 걱정스럽기도 해요. 이게 익명화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예컨대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는 주부 박연미 씨 하면 서주현이면 박연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힌트가 너무 많이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마이데이터는 동의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자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보안 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자를 취득한 거예요, 인가를. 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때 박연미인지 아닌지는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상암동 근처에서 자주 머무르면서 이분 경제적으로 어떤 삶을 누리고 있고 네.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지에 관심이 있지 박연민지 김혜준지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좋아하는 메뉴, 야식으로 주로 뭘 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부동산 정보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한다. 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위에서 그 데이터 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데이터 119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선정하고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공공에. 근데 그 중에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게 사업자 등록번호랑 부동산 정보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실 그 사업체 기업의 고유 번호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밀 정보로 생각돼서 공개하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무슨 데이터에는 종로 떡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하나만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다른 DB에는 이 사업자가 뭘 했는지를 이 건물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종로 떡집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종로 떡집이 그 종로 떡집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 떡집 번거로워지고.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그냥 매칭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법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그 법률적으로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정보여서 공공에서 그거를 같이 개방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래 취소 거래 취소 여부를 공개해야 그렇죠. 네. 예, 이게 살 때 제대로 된 거래인지 아닌지 호가가 올라간 네.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허위 나왔어요. 거래를 신고한 그쵸? 것인지 아닌지. 네,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사인 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이 거래한 건 정상적인 시장가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떴다방이 떠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에서 거래를 했다. 이것도 투기 거래로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런 걸 제거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시장을 됩니다.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가 그 군사를 발라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요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데이터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뭐 네. 셀 수 없는 양으로 쌓이고 있는데 이걸 어디 잘 둬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세간살이가 늘어나면 네. 서랍장에 그 벽장에 이렇게 착착 정리를 해야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그래서 데이터 댐이라는 걸 만드신다고요? 네.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댐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AI와 AI 학습용 데이터 댐이 얼마 전에 오픈을 했고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부에서 국가의 자산이라는 측면으로 이걸 잘 관리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댐 외에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민간과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영역, 뭐 네. 금융이면 금융, 통신이면 통신, 교통이면 교통, 분야별 데이터를 생산해서부터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분석하는 것, 활용하는 거에 일련의 과정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 사업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찾기 어려웠던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가시성도 드러나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의 생산까지도 관리가 되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꿰어지지 않았던 구슬들을 꿰 수 네.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라는 곳을 처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업에서 계신 그 민관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민간 위원들이 위원장, 분과장들을 맡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정부 위원들과 같이 과제를 만들고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의 데이터를 든든하게 지키면서 이걸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기업과 고객이 함께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김혜주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항상 수요일에 오시는 분이죠. 강정수 척척 박사. 오늘은 직함이 좀 바뀌셨습니다. excitingfx.kr. 회사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fx가 혹시 그 함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excitingfx.kr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미디어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디지털 제가 계속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 경제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실물 경제에 차지하는 영역들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exciting fx는 이제 함수니까요. 변수니까 여기 x 대신에 여기다가 r을 집어넣으면 리테일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b를 집어넣으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s를 집어넣으면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m을 집어넣으면 마케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디지털 영역에서 변화하는 영역들을 분석하고 흐름들을 갖다가 좀 자세히 설명하는 이러한 미디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척척 박사의 영어 버전이네요. 네. 그렇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번 주 요술램프에서는 이 얘기를 좀 꺼내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얘기하다가 그 박사님 맡게 되었는데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들을 엄청나게 규제한다. 네.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이 중국판 우버라고 했던 디디 추싱은 철퇴를 맞았잖아요. 네.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잘 나가는 회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자랑스러운 중국 기업을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은 우버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 중에서 세계 넘버 1이고요. 한 연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5억 명이 가깝습니다. 5억 명이요? 예, 5억 명이 브라질, 중국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디디라고 보통 네. 줄여서 부르는데 이 디디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운전자만 1,5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런 1,500만 명. 거대한 서비스를 사실은 중국 정부가 한 달 만에 거의 스톱시켰어요. 왜냐하면 한 20개 가까운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들 쓰지 말라고. 자국 내에서 완전히 앱스토어에서는 디디 추싱 앱을 더 이상 다운이 네, 안 안 되게 되는 했고 거죠. 미국에 있는 앱도 3개를 금지시켰고 우선은 물론 이것이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우선 지금 걸고 있는 혐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그리고 국가보안과 관련된 위협이 있다.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이 5억 명이 1년에 5억 명이 쓰는 서비스가 멈춰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의 배경이 무엇인지 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세계 증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어느 쪽으로 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디디 추싱이 나스닥에 상장한 직후에 거의 네. 직후에 이 디디 추싱 장사하지 말아라는 규제가 나왔거든요. 네. 주가가 폭락했겠네요. 그렇죠. 그때 주가가 그 다음날 16.40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어제자 보면은 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완전히 나버린 네.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은 8달러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6달러, 3달러 심지어는 상장 폐기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냐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올해만 해도 2021년에 미국 증시에서 기업 공개를 하는 중국 기업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35개가 했고요. 앞으로도 한 20개가 남아 있는데 이 20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디디 추싱뿐만이 아니죠.
지금 35개 올해 상장한 35개 주가만 해서도 대부분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 뷰티 업계에서 또 다코스라고 하는 이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4년 만에 창업한 지 4년 만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3년 만에 중국 넘버원 뷰티 회사로 성장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 시장들이 지금 크게 지금 한두 개 디디추싱 이펙트라고 하는데 효과라고 하는데요. 파도처럼 지금 중국 기업들로 연되고 이것이 심지어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네. 그리고 중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다고 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왜 그러는지 궁금한데 일단 디디추싱은 정부에게 철퇴를 맞아서 뭐 정부가 압승한 게임입니다만 2014년에 알리바바 제재했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디디추싱도 사실은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연기해라라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디디추싱이 그거를 숨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지금 주주들 중 일부는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래서 소송을 지금 2건이나 지금 걸어놓은 상태고요. 아,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했냐? 상장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한테 왜 안 알려줬냐? 근데 마찬가지로 2014년에 알리바바가 예. 미국에서 IPO를 하죠. 기업 공개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기업 공개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리바바입니다. 근데 알리바바가 2014년에 9월에 그 기업 공개를 할 때도 중국 정부가 잠깐 늦춰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좀 있어봐 계속 왜 그러죠? 왜냐하면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알리바바가 중국에는 이 모조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조품이 문제가 되는 게 국가 간의 이슈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매번 중국이 얘기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가짜, 지적재산권. 짝퉁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생산되고 판매되는데 보면 알리바바에서 진짜 많이 팔린다. 이런 국가 간의 항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안 하고 너네 이렇게 상장하면 안 된다. 당시 가장 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불법적인 업체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 부분 조정하고 가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알리바바가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상장을 했고 이것이 사후에 공개가 돼서 심지어는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걸 조사를 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근데 그때만 해도 쉽게 해서 우리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중국 정부의 객인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했는데 들이받은 건데 뭐네가 경고 줘도 나는 할래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 이걸 무마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멈출까 봐 또는 줄일까 봐 이런 우려 속에서 이거를 좀 무마시켰던 거죠. 중국 정부가 한 번 참아주고 넘어간 거군요. 네. 그런데 네. 이 정책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작년입니다. 우리 여기 TBS도 뭐 다뤘겠지만 마윈이라는 이 창업자가 그렇죠. 잠시 공개석상에서 한 몇 주간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엔트라고 하는 핀테크 기업을 알리바바도 창업했지만 엔트라는 핀테크 기업을 마윈이 창업을 했는데 이 마윈이 이 엔트를 홍콩 증시에서 할 때 아예 증시에 상장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시발점이라고 그 이후에 핀테크 업계 한 10개 업체가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디디추싱이 갖고 있는 핀테크 업체도 있고요. 텐센트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해외에 안 알려서 그렇지 중국 국내에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조금 전에도 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데이터를 오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골드라고 부릅니다. 골드. 그리고 2020년 4월에 있었던 공산당 대회에서는 무슨 결정을 하냐면 지금까지 이 사회주의 경제에 4대 요소가 있다.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자본이고 기술인데 이게 4대 생산 요소인데 이제 앞으로 5대 생산 요소로 공식적으로 바꾸겠다.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자체도 네. 스스로 데이터가 이 경제의 주요한 생산 요소라는 것, 토지와도 같고 노동과도 같고 자본과도 같고 기술과도 같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내에 있는 바이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너무나도 성장하면서 사실 정부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줬다라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지만 아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테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즉 이런 기업들은 태어났다가 다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AI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네. 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AI 규제라든지 뭐 감시 체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얼굴 인식할 수 있는 서베일런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소비자 인터넷 서비스 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지금 줄줄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한 번 하나가 독과점 문제. 요즘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문제되고 네. 있는 뭐 아마존의 독과점이 알리바바도 너무 지나치게 과점하고 있다. 알리바바, 장동닷컴, 핀도어도라는 이 세 업체가 중국 이커머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건 문제다. 두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중국은 민영 은행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이 핀테크란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민간 은행들인 거예요. 민간 은행들이 커지더니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중국 중앙은행하고도 자꾸 호흡을 안 맞춰주고 있고. 경쟁하는 체제까지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커졌다는 거죠. 네. 이 핀테크가 사실상 은행 권력입니다. 중국에서 은행 권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명확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방향을 지금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핀테크에 대해서는 업체들은 지금 줄줄이 지금 펀치를 이미 맞은 상태고요. 독과점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알리바바에 대한 과징금도 지금 내린 상태고요. 세 번째, 이번에 디디 출신에서 걸었던 것이 데이터 보호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보호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이 브라질에 있는 이용자들이 이용했던 것, 말레이시아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했던 것도 지금 중국 서버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중국 정부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되게 묘한 것이 데이터 다 내 거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업들 입장도 다르고 소비자 입장도 다를 텐데 말씀하셨던 그 핀테크 같은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가 쉽게 말하면 은행 역할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말고 돈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디디 출신 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도 디디 출신처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디디 출신은 이제 흔히 말해서 모범 사례는 아니지만 본보기로 지금 크게 맞은 거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는 흔히 말해서 반토막은 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가 당장 이루어지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3대 방향 독과점을 규제하겠다. 두 번째 핀테크를 규제하겠다. 그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3개의 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미 2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됐고요. 한 개 마지막 법,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앞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2020년에 관련된 2개 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마다도 상징적으로 핀테크 업체를 한번 흔든다든지 알리바바에게 벌금을 때린다든지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번에 입법하려고 하니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인 디디 출신을 한번 본보기를 보였다라고 지금 사례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면 중국 기업들이 말을 들을 거다. 대표적으로 틱톡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입니다. 네. 지금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가 1,800억 달러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로 뉴욕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2주 전이죠. 바이트댄스가 우리 올해 상장하지 않을게라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거는 중국 정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디디 출신은 그냥 조금 흔든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박살낸 거거든요. 일시적이지만.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앱을 내려버리고 앱을 다운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서비스를 합니까? 앱을 가지고 차량을 부르는 이 서비스를. 전 세계 1,500만 운전자가 일자리를 그렇죠. 당분간 잃게 된 거고. 네네.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흔히 말해서 철퇴를 때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지금 온순하게 정부의 말을 듣는 모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정 국면으로 간다라면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가 중국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기준이 정치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정권이 5년마다 바뀌거나 3년마다 바뀌거나 10년마다 바뀐 정이 아니라 영원한 정권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죠. 거꾸로 나쁘게 보면은 이것이 독재다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게 보면 시장의 입장에 보면 시장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 이번에 연말에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시장이 적응하고 서비스들이 적응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 툴을 잘 따르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규칙을 잘 들으면 너네들도 잘 성장할 거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을 한다면 시장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 실적이 좋거든요. 네. 워낙 중국 시장이 크고 중국 시장에서 성장했던 이 흔히 말하는 플레이북을 가지고 성공 공식을 가지고 해외 시장 나갔더니 해외 시장에서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디디 출신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에는 시인이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H&M의 매출을 꺾었고 그다음에 자라 매출도 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패션 기업들도 이제는 국내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디디 출신도 중국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잘 되고 있고 틱톡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북미나 유럽에서 잘 되고 있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확장들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에 밑보여서 보니까 마윈이 당한 걸 봤거든요. 공식성상에서 3주 동안 사라지고
그리고 나오더니 반성도 하더라고요. 반성도 하고 나와서. 내가 네. 정말 왜냐하면 사실은 많이 과거 표현을 하면은 많이 대들었어요. 그쵸. 중국 정부하고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면서 마치 젊은이들에게 마윈이 영웅이냐 그쵸.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반성하고 네. 엄청나게 온순해지고. 네네.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보는 해석가들은 뭐냐면 중국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지털 경제가 점점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2020년에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GDP에서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40% 가까이 올라갔네요. 왜냐하면 중국은 은행이 없는데 핀테크가 대신하고 있고 그렇죠. 리테일은 오프라인 리테일은 거의 없는데 유통기업 중에 공룡기업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리바바라든지 장동닷컴이라든지 핀도도가 싹쓸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카드와 대형마트의 시대를 건너뛰고 다음 그렇죠. 세대로 바로 가버린 거죠. 네. 은행도 은행에 계좌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맞아요. 중국 분들. 근데 알리바바라든지 위챗을 통해서 그러한 계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은행을 사실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디지털 경제가 커졌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커져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막 국민적 스타들이 나오는 거죠. 창업가들이 막 영웅으로 소개되고 이러다 보니 중국 정부로서는 이것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거리를 둔 거고 너희는 서비스하는 기업까지 권력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부분에서 창업자를 영웅시하는 부분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게 데이터의 권력화 그리고 그들의 영웅화를 반대한다는 건데 중국에 가면 실제로 마윈을 부의 신으로 모시는 사당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만지고 오면 부자가 된다고 복권을 산다거나 이런 풍습이 생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국의 입장은 알겠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당분간 몸을 사릴 거다 충분히 예상이 되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 참 망설여지겠네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등을 돌리고 지금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의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전략입니다. 2060년.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은 2035년으로 지금 그걸 앞당기고 있고 미국 또한 2050년으로 앞당기고 있는데 중국은 좀 늦은 편이지만 워낙 덩치가 크고요. 근데 이 중국 정부가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무려 15조 달러의 해외 투자가 필요합니다. 15조 달러.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60% 가까이가 아직도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와 관련해. 이 부분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자력으로 일부러 바꾸겠지만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네. 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원을 탄소 중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5조 달러라고 하는 해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디디 추싱 죽여버리고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투자하기는 못 가죠. 어려워지거든요. 네. 사실 디디 추싱도 소프트뱅크라든지 또는 우버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미국 자본들이 자본 회수를 위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시키는 이러한 패턴이거든요. 즉 중국이 2021년에 50개 기업 정도가 미국 기업에 상장하는데 이 50개 기업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들입니다. 전주가 미국이고요. 그렇죠. 그러니 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좀 더 큰 판인 미국 증시로 이들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도 이걸 막을 길은 없었다라는 거죠. 투자가 필요해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면 돈은 필요한데 네. 돈을 투자할 사람들을 무섭게 하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정도 길을 들이고 이제 여기에 또 따를 거니까 우선 룰 세팅만 끝나면 규칙을 그냥 정확하게 정해주고 사람들이 따르기만 하면 기업들이 따르면 더 이상의 제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중국 주식 기술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기술주들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연말에는 이러한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입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이 많이 졸여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분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요새 어렵습니다.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네. 중국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를 좀 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excitingfx.kr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SGG님, 정부는 국가 전체 시각에서 룰 세팅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방금 나가신 우리 강정수 박사님, 이분 누구신가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분야 전문가신데요. 인문계 출신인데 공학을 또 전공을 하셨어요. 참 독특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 계신 척척 박사시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척척 박사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최근에 택배 기사님들 소식 가끔 전해드리게 되는데 택배 기사님들 연봉이 1억 원이다. 이 소식으로 물류시장이 좀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관련된 보도들이 뭐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는 하나 전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몸 쓰는 일은 왜 고액 연봉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렇죠. 네. 다른 한 가지 실제로 1억 원을 받는 건지 이거 제대로 확인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보도 내용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그때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택배기사 연수입 6,937만 원. 559명은 1억 넘어. 이게 이제 정확한 제목인데 이게 CJ 대한통운이 자체 조사한 겁니다. 네. 자기네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월급쟁이들하고 달라가지고 평균 6,900, 약 7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제 공과금, 차량 기름값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은 CJ 대한통운도 조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균은 7천 가까운데 실제 이거 빼고 나면 순수익은 5,200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월급쟁이로 환산하면은 한 43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거죠. 이런 정도고 자기 직원들 중에 4% 559명은 1억이 넘더라. 근데 실제로는 또 그분들도 순수익은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국에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10만여 명 이분들 가운데 정말 극소수 샘플을 조사한 결과이고 저도 이게 보도자료로 나왔을 때 봤거든요. 예. 택배회사가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을 때가 사회적으로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들에게 가중한 업무가 된다는 비판이 고조됐던 그 시점이에요. 예, 딱 그 시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봉 1억 원 받으신 분이 계신 건가요? 제가 2년 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택배기사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평균 노동시간 해가지고 1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게 가능한지를 역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분류 작업을 아침에 가가지고 4시간에서 5시간 하고 네. 그다음에 배달 작업을 12시간에서 14시간 이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18시간 노동을 하고 택배 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00개 이상을 돌리면은 그렇게 주 6일 근무하면은 이익이 실제 수입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년 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주 6일을 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거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고요. 과로사 산재 기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최근 3개월 동안 주 60시간 이상 계속 일을 했거나 아니면 최근 한 달 동안 64시간 이상, 주 64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이랬는데 택배기사들 자료 조사해 놓은 거 보면 대체로 72시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80시간 넘는 데이터도 많이 있고요. 이게 2배를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택배 기사님들은 그 이동시킨 물량에 따라서 그 산정을 받으시는 거니까 결국은 본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벌고 있다. 그럴 때 가능한 돈이라는 건데 대한통운이 밝힌 내용에서도 보면 전체 기사의 4% 정도가 559명입니다. 이 연봉 1억 받는다고 했던 분들. 여기서 이제 재비용 제하고 나면 한 7천 순이익은 훨씬 적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도 아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나 이 수익성이 좀 좋은 몫을 그렇습니다. 받으셨을 텐데 이런 데 들어가려면 권리금을 다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데 극소수이지만 수입 1억 원 올리는 택배기사가 있다. 저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연봉 1억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런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NHK 일본의 이제 공영방송이죠. 제일 큰 거기에 20년 차 노동자하고 도요타 자동차의 이제 생산직이죠. 20년 차 노동자하고 연봉이 한 3% 정도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KBS의
한 20년 차 기자하고 현대차하고 비슷하면 우리 사회는 좀 이상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 몸써서 하는 일에 대한 노동 가치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뭐 고학력 시대 그리고 모두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접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입증해줘야 후배들이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드는데요. 그 지난달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택배 쪽에서. 그게 이제 제일 그 난항을 겪었지만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켰던 게 물류를 분배하는 작업만큼은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내년부터는 일단 다 회사가 좀 하자. 요렇게만 돼도 하루에 4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그 택배가 왜 항상 오후에 오는지 궁금하셨던 그렇죠. 분들은 2시 이후에 늘 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이거 분류하고 상차, 하차 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인데 그 마지막으로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은 보통 혼자 못 하셔가지고 부부가 같이 하거나 가족을 같이 하는 경우가 가족이 많죠.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그 극소수 1억 원을 버는 집이 있더라도 이거 n분의 1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연봉으로 치면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점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폭염에 고생하시는 우리 택배기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상승 전환을 하면서 플러스 0.1%대 내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주가 하락이나 상승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를 미루어 보건대 코스피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제 상장에서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던 메타버스 관련 업체 맥스트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따따상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또 아까와 비슷하게 남북 경협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 동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후장에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 증시 흐름이 단기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10시 반에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데 그때 이제 증시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화권 증시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용 세트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2039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 보여주시네요. 유선 사면 무전 형집행 아이디가 무섭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을 낮게 보는 인식 개선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3437님 저도 공감합니다. 택배 많이 하는 분들은 부부나 가족이 같이 일하는데 이거 연봉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셨고요. 카네이션님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대국민 부동산 담화 내용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홍남기 부총리가 실수요자 외에는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리고 추가 택지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 브리핑이 끝나지 않아서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한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요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뭐 저도 월급쟁이라면 월급쟁이고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인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상황들이. 그래요. 이 5562님 왜 택배기사만 감싸줍니까? 종일 운전하면서 현장 일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 왜 모르겠습니까? 예, 맞아요. 역시 힘드신 거 맞고 0074님 저는 덤프기사입니다. 연봉 3,600 정도인데 주 7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합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